둔탁하고 묵직한 소리가 왁자지껄하던 기방의 마루를 울리자 술잔을 부딪히며 음담패설을 늘어놓던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낡은 탁자 위에 떨어진 것은 기름때와 땀에 절어 검게 변색된 삼배 주머니였다. 주머니의 아가리가 힘없이 풀리자 그 안에서 험새 냄새가 진동하는 엽전 꾸러미가 쏟아져 나왔는데 개 중에는 녹이 쓴 것도 있었고 반쯤 찌그러진 것도 있어 그것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땅속 깊은 곳이나 장판 밑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었는지를 짐작게 했다. 좌중을 압도한 그 기이한 돈주머니의 주인은 다름 아닌 남루한 베옷을 걸친 누가 봐도 천한 신분의 사내였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들거리는 눈빛을 내뿜고 있는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기방의 한 구석을 가리켰다. 저 병든 년 내가 데려가겠소. 이 돈이면 족하오. 내 피와 살을 깎아 모은 돈이오. 부족하다 하지 마시오. 사내의 갈라진 목소리가 기방에 들뜬 공기를 찢고 지나갔고 그 비명 같은 외침 끝에는 처절하리만치 깊은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순간 정적이 흘렀으나 이내 폭소와 비웃음이 파도처럼 밀려와 사내를 덮쳤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양반네들은 부채로 입을 가리며 킥킥거렸고 술상을 나르던 어린 기생들조차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눈을 흘겼다. 그도 그럴 것이 사내가 가리킨 여인은 기생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데다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늙은 여인이었기 때문이었다. 한때는 장안의 한량들을 치마폭에 감았다는 소문이 무색하게 지금의 연홍은 거적대기 위에 널브러진 채 연신 쿨럭거리며 검붉은 핏덩이를 뱉어내고 있었다. 기방의 행수 기생은 코를 쥐며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연홍을 내다 버릴 궁리를 하고 있던 차였다. 아니, 저 미친 종놈을 보게 송장이나 다름없는 연을 돈 주고 사겠다니. 드디어 노망이 났는가. 누군가의 조롱 섞인 외침에 사내 만석은 입술을 꽉 깨물어 피를 내면서도 엽전 꾸러미를 행수 앞으로 들이밀었다. 그것은 만석이 최대감 댁에서 40평생을 소처럼 일하며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입을 것을 입지 않으며 모아온 전 재산이었다. 만석의 기이한 행동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그는 며칠 전 팩감을 구하러 산에 오르다 우연히 뒷문 밖으로 쫓겨나 찬바람을 맞고 있는 연홍을 보았다. 화려했던 시절은 온데간데 없고 병들고 늙어 쓸모가 없어지자 헌신짝처럼 버려질 위기에 처한 그녀의 모습에서 만석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겹쳐보았는지도 모른다. 평생 주인 댁에 마당을 쓸고 가축의 똥을 치우며 살아온 자신 또한 늙고 병들면 저렇게 버려지리라는 서글픈 예감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던 것이다. 행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엽전 꾸러미를 낚아채어 셈을 해보더니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어차피 오늘 내일하며 내다 버리려던 참인데 제발로 호구 노릇을 하겠다니 말릴 이유가 없지. 데려가거라. 당장 내 눈앞에서 저 재수 없는 것들을 치워. 행수의 허락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만석은 짐승처럼 달려들어 축 늘어진 연홍을 등 뒤로 업었다. 그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등 너머로 전해지는 체온은 싸늘하게 식어 있어 마치 겨울바람을 품은 마른 나뭇가지를 업은 듯했다. 기방을 나서는 만석의 등 뒤로 온갖 욕설과 조롱이 쏟아졌으나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어이 만석이 그 돈이면 뜨끈한 국밥에 탁주를 배 터지게 먹고도 남을 것을 송장을 사서 제사를 지내주려느냐. 동료 노비들이 낄낄거리며 던지는 돌멩이가 그의 등에 맞고 튕겨 나갔지만 만석은 묵묵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그의 투박한 집신이 진흙탕을 밟을 때마다 질퍽거리는 소리가 났고 등 뒤의 연홍은 고통스러운 듯 가늘게 신음하며 만석의 땀에 젖은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만석의 거친 숨소리와 연홍의 쇳소리 나는 기침소리가 섞여 기묘한 화음을 만들어내며 두 사람은 어스름이 깔리는 한양의 뒷골목을 가로질러 최대감 댁으로 향했다. 만석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불쌍한 여인을 따뜻한 아랫목에 눕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그 단순하고 우직한 일념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다. 그러나 진정한 시련은 대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소문을 들은 최대감이 대청마루에 나와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다. 네, 이놈 만석이 내 놈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기방에 드나들며 그것도 모자라 다 죽어가는 병자를 집안에 들이려 하느냐. 내 집이 송장을 치우는 곳인 줄 아느냐.
최대감에 불호령의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만석을 애워쌌다. 만석은 연홍을 땅에 내려놓지 않은 채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대감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오나 이 여인은 갈 곳이 없습니다. 제 행랑방 한 구석만 내어주시면 죽은 듯이 지내며 제 밥을 덜어 먹이겠습니다. 부디 살려주십시오. 만석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최대감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는 멍석을 말아놓은 몽둥이를 집어들고 만석의 등을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다. 이 미련한 놈, 짐승만도 못한 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따위 계집에게 쓴단 말이냐. 퍽퍽 살점이 터지고 뼈가 울리는 타격음이 마당에 울려 퍼졌다. 만석은 고통에 몸을 비틀면서도 결코 연홍을 등에서 내려놓지 않았다. 오히려 몽둥이가 날아올 때마다 몸을 웅크려 연홍에게 가해질 충격을 자신의 등으로 받아냈다. 그의 등짝에서 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낡은 베옷을 적셨고 그 피는 연홍의 창백한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다. 의식을 잃은 줄 알았던 연홍이 만석의 피냄새에 흠칫하며 가늘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감싸 안고 매를 맞는 사내의 일그러진 얼굴이 보였다. 그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기이할 정도로 맑고 단단하여 연홍의 가슴속 깊은 곳에 알 수 없는 파문을 일으켰다. 평생 사내들의 놀이개로 살며 거짓된 웃음과 가식적인 사랑만을 보아왔던 그녀에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매를 맞아주는 이 투박한 사내의 모습은 생경한 충격이었다. 한바탕 매질이 끝나고 최대감은 몽둥이를 내던지며 씩씩거렸다. 내 놈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구나. 당장 저것을 데리고 내 놈 방에 처박혀라. 단 저 계집이 내 눈에 띄거나 집안의 병을 옮긴다면 그날로 둘 다 멍석마리를 하여 내다 버릴 것이다. 그것은 사실상의 허락이나 다름없었다. 만석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비틀거리지도 않고 벌떡 일어나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행랑채 구석진 방으로 기어들어갔다. 곰팡이 냄새가 퀴퀴하게 나는 좁디 좁은 방.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문틈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어 연홍의 파리한 얼굴을 비추었다. 만석은 끙끙거리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찢어진 옷자락을 찢어 연홍의 입가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하기 그지없었으나 그 손길만은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섬세했다. 만석은 방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일을 되씹어 보았다. 평생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몸은 매질로 만신창이가 되었으며 주인과 동료들의 신임마저 잃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후회는 밀려오지 않았다. 오히려 텅 빈 돈주머니 대신 자신의 방 아랫목에 누워 색색거리는 숨을 내쉬는 저 여인의 존재가 가슴 한 구석을 꽉 채우는 듯한 충만감을 주었다. 그는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솥에 물을 올렸다. 먹을 것이라곤 쉬어 터진 보리밥 한 덩이뿐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물에 말아 정성껏 끓이기 시작했다. 죽지 마시오. 제발 죽지 말고 살아만 주시오. 내 당신을 샀으니 당신은 내 것이오. 주인 허락 없이 죽는 법은 없소. 만석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죽을 수는 사이 연홍은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내뱉었다. 그녀의 꿈속에는 화려했던 기방의 불빛과 자신을 버린 매정한 사내들의 얼굴이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행랑채 밖에서는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쳤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며 구슬픈 소리를 냈지만 만석의 방 안은 미약하나마 온기가 감돌았다. 만석은 끓인 미음을 식혀 연홍의 입술에 조금씩 흘려 넣었다. 목구멍이 부어오른 연홍은 자꾸만 미음을 뱉어냈지만 만석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숟가락을 들이밀었다. 먹어야 사오. 짐승도 배가 고프면 우는데 사람 목숨이 어찌 굶고 버티겠소. 그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간절함은 차가운 방 안을 덮이기에 충분했다. 그때였다. 혼절한 듯 누워있던 연홍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 깃을 적셨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인지 아니면 생전 처음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에 대한 반응인지 알 수 없었다. 만석은 솥뚜껑 같은 손으로 그 눈물을 조심스레 훔쳐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앞으로 닥쳐올 고단한 삶에 대한 두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내야 할 생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다. 우매한 종놈과 버려진 기녀 세상, 가장 밑바닥 인생들의 기이한 동거는 그렇게 폭풍 우치는 밤, 작은 행랑방에서 위태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여명 리밍이 밝아오기도 전 뼈마디를 후비는 북서풍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흔들어대며 만석을 잠에서 깨웠다. 지난밤 최대감에게 맞은 등판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고 멍석마리를 당한 종아리는 퉁퉁 부어올라 운신조차 하기 힘들었다. 으슬으슬한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만석은 신음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한 채 벌떡 일어나 앉았다. 윗목에 놓인 깨진 사기 그릇에 담긴 물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황급히 아랫목을 더듬었다. 다행히 연홍이 누워있는 자리에는 아직 미약하게나마 온기가 남아있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이마에 투박한 손등을 대어보던 만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숨이 붙어있구만. 다행이여, 천만다행이여. 만석은 쑤시는 허리를 부여잡고 밖으로 나갔다. 날이 밝으면 곧장 마당을 쓸고 쇠죽을 끓여야 했다. 주인에게 찍힌 마당에 게으름을 피웠다간 당장이라도 쫓겨날 판국이었다. 마당에 나서자마자 살내는 듯한 추위보다 더 차가운 시선들이 만석에게 꽂혔다. 부엌 어멈들과 마당쇠들이 삼삼오오 모여 쑥덕거리다 만석을 보더니 혀를 찼다. 저기 오네 천하의 호색한 만석이 제 주제에 기생첩을 끼고 산다는 그 대단한 위인이 아닌가. 비꼬는 말투에 와르르 웃음이 터졌다. 평소 만석과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 돌쇠마저 싸늘한 눈빛으로 고개를 돌리며 침을 뺏뱉었다. 미친놈. 평생 모은 돈을 거름통에 처박아도 유분수지. 우리 같은 천것들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들의 조롱은 비수가 되어 만석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빗자루를 들었다. 변명할 힘도 없거니와 그들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뱃가죽이 등짝에 들러붙을 정도로 허기가 졌지만 부엌 어멈은 만석의 밥그릇에만 뗐다. 만숙룡 국물 한 국자를 떼끼 얹어줄 뿐이었다. 기생년 수발 드느라 힘 빠질 텐데 이거라도 감지덕지하게 처먹게. 만석은 그 물띠 묽은 숭늉마저 아까워 입만 축이고는 몰래 품속에 챙겨둔 표주박에 옮겨 담았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방 안에 홀로 누워있을 연홍 생각뿐이었다. 혹여나 얼어 죽지는 않았는지, 목이 말라 깨지는 않았는지, 노심초사하느라 장작을 패다가 제 손을 맞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땅거미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만석은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행랑채로 돌아올 수 있었다. 방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환자의 몸에서 나는 시큼한 악취가 훅 끼쳐왔다. 연홍은 아침에 둔 자세 그대로 미동도 없이 누워 천장만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초점 없는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우물처럼 어둡고 공허했다. 기척이 있으셨소? 만석이 조심스럽게 물으며 아궁이에 군부를 지폈다. 연홍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만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과 냉소가 가득 차 있었다. 왜 나를 살려뒀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녀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다. 만석은 대답 대신 품에서 식어버린 숭늉과 남들이 버린 무청 시래기를 주워 모아 끓인 죽 한 사발을 내밀었다. 죽고 사는 건 하늘에 달린 것이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오. 일단 이걸 좀 드시오. 만석이 숟가락을 들이밀자 연홍은 힘겹게 손을 휘저어 숟가락을 쳐냈다. 챙그랑 소리와 함께 묽은 죽이 방바닥에 쏟아졌다. 치우시오. 내 비록 몸이 망가져 이 꼴이 되었지만 당신 같은 종놈의 동정 따위는 필요 없소. 기방에서 숱한 사내를 겪어보았지. 내 병이 나으면 몸뚱이를 탐하려는 수작이 아니오. 짐승 같은 놈들. 연홍의 독설에 만석은 잠시 멍하니 쏟아진 죽을 바라보았다. 화가 날 법도 하건만 만석은 묵묵히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아냈다. 그의 거친 손이 바닥을 훔칠 때마다 연홍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만석은 닦아낸 자리에 다시 새 숟가락을 가져와 남은 죽을 긁어모아 후후 불었다. 내 수작 부릴 위인도 못 되고 그럴 생각도 없소. 다만 내가 당신 몸값을 치르느라 10년 넘게 모은 돈을 다 썼는데 하루 만에 죽어버리면 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겠소. 그러니 밥값은 하고 죽으시오. 만석의 투박하고 덤덤한 말에 연홍은 말문이 막혔다. 욕심이나 흑심이라기엔 너무나 계산적이고 계산적이라기엔 너무나 우직한 그 말. 만석은 억지로 연홍의 입을 벌려 죽을 밀어넣었다. 연홍은 뱉어내려 했으나 뱃속에서 요동치는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꿀꺽 삼키고 말았다. 따뜻한 곡기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밤이 깊어지자 연홍의 기침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피가 섞인 가래가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나왔다. 몸을 가누지 못한 연홍이 요강을 찾으려 손을 허우적대다. 그만 이불 위에 실내를 하고 말았다. 지독한 냄새가 좁은 방 안에 진동했다. 수치심에 연홍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천하의 명기였던 자신이 다 늙은 종놈 앞에서 똥오줌을 지리다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안고 덜덜 떨며 만석의 매질을 기다렸다. 기방에서는 실수로 술만 엎질러도 메타작이 날아왔으니까. 하지만 만석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촛불을 켰다. 그리고는 묵묵히 더러워진 이불을 걷어내고 연홍의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차가운 물수건이 아닌 아랫목에 묻어두어 따뜻하게 데워진 물수건이었다. 만석은 코 한 번 찡그리지 않고 연홍의 하체를 닦아냈다.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부끄러워할 것 없소. 나도 소똥 치우는 게 일인데 이까짓 게 대수겠소. 만석은 젖은 옷을 벗기고 자신의 유일한 여벌 옷인 낡은 무명 바지를 입혀주었다. 바지가 너무 커서 헐렁했지만 그곳에서 배어나오는 흙냄새와 땀냄새가 묘하게 안도감을 주었다. 연홍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다. 멸시와 천대 혹은 탐욕의 시선으로만 자신을 바라보던 세상이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더러운 오물을 치워주며 대수롭지 않다고 말해주는 사내는 난생 처음이었다. 만석은 더러워진 이불을 들고 밖으로 나가 찬바람을 맞으며 빨래를 했다. 얼음장 같은 개울물에 손이 터져 피가 맺혔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연홍의 흐느낌 소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며칠이 지나고 만석의 정성은 지독할 정도였다. 그는 자신의 밥을 반으로 줄여 연홍에게 먹였고 밤에는 산에 올라가 완뿌리와 약초를 캐왔다. 제대로 된 약을 살 돈이 없어 의원이 버린 약재 찌꺼기를 주워다가 정성껏 다렸다. 이게 용하다는 의원네 마당에서 주워온 귀한 것이오. 만석이 쓴 약사발을 내밀 때마다 연홍은 코를 막으면서도 이제는 거부하지 않고 받아 마셨다. 만석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다. 눈은 팍에 들어갔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지만 연홍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다. 어느 날 밤 고열에 시달리던 연홍이 잠결에 눈을 떴을 때 그녀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만석이 졸음을 쫓으려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자신의 머리맡을 지키고 있었다. 꾸벅꾸벅 조는 그의 머리가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위태로웠다. 연홍은 힘겹게 손을 뻗어 만석의 거친 손등을 덮었다. 깜짝 놀라 깬 만석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이고, 내가 잠이 들었구만. 물 필요하시오. 연홍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 갈라진 목소리로 처음으로 속내를 꺼냈다. 어찌 이리 미련하시오. 나는 당신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소. 몸도 마음도 다 달아버린 껍데기일 뿐인데. 만석은 머쓱한 듯 뒷머리를 긁적였다. 내 어릴 적에 어무이가 그랬소. 귀한 그릇도 깨지면 버리지만 정든 바가지는 깨져도 꿰매어 쓴다고. 당신은 내게 귀한 그릇은 아닐지 몰라도 내 전 재산을 주고 산 내 사람 아니오. 내가 고쳤을 거요. 그러니 딴 생각 말고 얼른 나으시오. 그 투박한 비유에 연홍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지어보는 가식 없는 진짜 미소였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 사내가 자신을 산 것은 여자를 산 것이 아니라 가족을 어쩌면 삶의 이유를 산 것임을. 차갑게 얼어붙었던 기생의 심장에 아주 작은 불씨가 지펴지는 순간이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쓰러져가는 행랑채 방 안은 두 사람의 체온과 약 다리는 냄새, 그리고 서로를 향한 연민으로 훈훈하게 데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천한 종놈과 버려진 기생이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 피워낸 기적과도 같은 꽃망울이었다. 다음 날부터 연홍은 달라졌다. 여전히 몸은 쇠약했지만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만석이 일을 나가면 그녀는 기어다니면서라도 방을 치우고 만석의 해진 옷을 기웠다. 바느질 솜씨는 녹슬지 않아 기워낸 자리가 마치 꽃무늬 자수를 놓은 듯 정교했다. 저녁에 돌아온 만석이 기워진 옷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자 연홍은 짐짓 새침하게 말했다. 밥값은 해야 하지 않겠소. 내 손이 아직 쓸만하니 앞으론 떨어진 옷은 내게 맡기시오. 만석은 벙어리처럼 입을 벌리고 웃었다. 그 웃음이 어찌나 환하고 바보 같은지 연홍마저 따라 웃고 말았다. 잿빛 같던 그들의 삶에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 전야의 고요와도 같았다.
최대감 댁의 곡간지기이자 만석을 눈엣 가시로 여기는 집사 칠성이 그들의 행랑채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음흉한 눈빛을 번뜩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칠성은 만석이 일하는 사이 몰래 창구멍을 뚫어 방 안에 연홍을 훔쳐보곤 했다. 늙고 병들었다더니 제법 곱상한 태가 남아있는 연홍을 보며 칠성은 더러운 욕망과 함께 만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봄 기운이 언 땅을 녹이고 처마 및 고드름이 눈물처럼 녹아내릴 무렵 행랑채의 공기 또한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연홍은 기적처럼 기력을 회복했다. 아직 혈색이 창백하고 몸은 야위었으나 더 이상 피를 토하지 않았고 혼자 힘으로 앉아 바느질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만석이 지극정성으로 다려다 바친 약초와 제밥을 덜어먹인 헌신이 하늘을 감동시킨 덕분이었다. 어느 날 저녁 만석이 여느 때보다 훨씬 늦은 시각에 어깨가 축 늘어진 채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깊은 한숨을 내쉴 때마다 땅이 꺼질 듯했다. 연홍이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오? 대감마님께 또 꾸지람이라도 들으신 게요. 만석은 털썩 주저앉으며 마른 세수를 했다. 아이고, 말도 마시오. 곳간을 담당하던 김서방이 장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야반도주를 했지 뭡니까? 대감마님께서 노발대발하시며 당장 내일까지 쌀가마니 숫자를 맞춰놓지 않으면 다들 경을 칠 거라고 엄포를 놓으셨소. 나 같은 까막눈이 숫자나 제대로 셀 줄 아나. 내일이면 꼼짝없이 매타작을 당하게 생겼소. 만석은 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뭉치와 나무 막대기 목간들을 꺼내놓았다. 그를 모르는 그가 나름대로 표시를 해둔 것이었으나 누가 봐도 뒤죽박죽이라 알아볼 수가 없었다. 만석이 울상을 짓고 있을 때 연홍이 조용히 그 종이 뭉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종이를 넘기는 품새가 예사롭지 않았다. 잠시 후 연홍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다. 먹과 붓을 좀 구해올 수 있겠소. 만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다. 붓이라니 당신이 그를 안단 말이오. 연홍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생이라 하여 술만 따르는 줄 아시오. 나는 한때 시와 서화에 능하여 사대부들과 밤새워 시를 논하던 사람이었소. 쌤 또한 기방살림을 도맡아 할 정도로 밝으니 내 한번 들여다보리다. 만석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급히 칠성의 방 앞을 기웃거려 몽당붓 하나와 말라비틀어진 먹을 구해왔다. 작은 호롱불 아래서 연홍의 눈빛이 달라졌다. 병색이 완연하던 늙은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붓을 쥔 손놀림은 매끄럽고 단아했다. 그녀는 만석이 횡설수설 설명하는 쌀가마니에 들어오고 나간 내역을 듣고는 순식간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나갔다. 보시오. 이쪽은 들어온 쌀이고 저쪽은 나간 쌀이요. 헌데 숫자가 맞지 않소. 분명 10가마니가 비는데 이는 쥐가 파먹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중간에서 빼돌린 것이 분명하오. 연홍의 날카로운 지적에 만석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상에,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내 머리로는 사흘 밤낮을 세워도 모를 것을 순식간에 맞추다니. 연홍은 만석에게 숫자를 외우는 법과 대감에게 보고하는 요령까지 일러주었다. 무작정 없다고 하면 의심을 살 테니 쥐구멍이 커서 흙을 메우느라 늦었습니다. 하고 둘러대시고 남은 수량은 정확히 읊으시오. 대감은 의심이 많은 분이니 분명 직접 확인하려 드실게요. 다음날 아침 최대감은 뜰에 나와 하인들을 줄 세워놓고 벼락을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미련한 것들아 김서방이 도망갔다고 손 놓고 있을 셈이냐. 쌀가마니 숫자 하나 제대로 아는 놈이 없어. 그때 만석이 쭈뼛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마님 소인이 한번 세어보았습니다요. 다른 종들이 코웃음을 쳤고 칠성 집사 또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구경이나 하자는 듯 팔짱을 꼈다. 그러나 만석이 입을 열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작년 가을 추수에 들어온 것이 300이요. 겨울 내 나간 것이 150이라. 남은 것은 150이어야 하나 쥐가 쏘라 못쓰게 된 것이 2이요. 썩은 것이 3이라. 하여 지금 곳간에 온전히 남은 것은 100하고도 45가마니옵니다. 만석은 연홍이 밤새 가르쳐준 대로 더듬거리지만 또박또박 보고를 마쳤다. 최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즉시 칠성에게 확인을 지시했고 결과는 만석의 말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다. 허허, 내 놈이 똥지게나 지는 줄 알았더니 제법 똘똘한 구석이 있었구나. 최대감은 크게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만석에게 광목한 피를 상으로 내리고 도망간 김서방 대신
임시로 곳간 열쇠를 맡겼다. 이는 파격적인 승차였다. 마당을 쓸던 종놈이 하루아침에 곳간을 관리하는 자리에 오른 것이다. 만석은 상으로 받은 광목을 품에 안고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으로 행랑채로 달려갔다. 부인, 아니, 연홍아, 이것 보시오. 만석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자 연홍이 짐짓 놀란 척하며 그를 맞았다. 만석은 광목을 연홍의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아이처럼 들떠 떠들었다. 대감 마님께서 내게 곳간 열쇠를 맡기셨소. 다 당신 덕분이오. 내 평생 이런 호사는 처음이오. 연홍은 묵묵히 광목을 쓰다듬었다. 거친 무명천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비단보다 더 귀하게 느껴졌다. 고생하셨소. 이제 당신도 허리 좀 펴고 사시게 되어 다행이오. 연홍의 말에 만석이 정색하며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아니오. 이건 다 당신 공이오. 내가 약속하리다. 내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으리다. 그날 이후 만석과 연홍의 관계는 주종관계나 단순한 동거인을 넘어선 기묘한 동지애로 발전했다. 낮에는 만석이 곳간을 지키며 물건을 관리하고 밤이면 장부를 몰래 가져와 연홍에게 검사를 맡았다. 연홍은 장부를 살피며 최대감 댁의 재산 흐름을 훤히 꿰뚫게 되었다. 그러던 중 연홍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여보시오. 여기 잡곡 장부를 보시오. 매달 그쯤이면 콩과 팥이 2말씩 빈다는 기록이 있소. 헌데 이걸 메운 흔적이 아주 교묘하오. 누군가 장부를 조작하고 있소. 만석은 깜짝 놀라 물었다. 그게 누구요? 누가 감히 대감마님 물건에 손을 댄단 말이오. 연홍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필체를 보니 김서방의 것이 아니오. 아주 익숙한 솜씨인데 칠성 집사의 글씨체와 흡사하오. 만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칠성은 최대감 댁의 실세이자 안팎의 일을 좌지우지하는 무서운 인물이었다. 만약 그가 범인이라면 만석은 도간에 든 쥐나 다름없었다. 한편 칠성은 요즘 들어 속이 뒤틀려 견딜 수가 없었다. 천하의 무식한 만석놈이 대감의 총애를 받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자신이 야금야금 빼돌리던 뒷돈 구멍이 막힐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다. 만석이 곳간을 맡은 뒤로 재고 파악이 너무나 정확해져 콩 한쪽 빼돌리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저 곰 같은 놈이 갑자기 샘을 깨우쳤을 리는 없고 분명 뒤에서 조종하는 놈이 있다. 칠성은 뱀 같은 눈으로 만석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그리고 깊은 밤 만석의 행랑채 창호지 위로 비치는 2개의 그림자를 목격했다. 하나는 만석이었고 또 하나는 붓을 들고 무언가를 가르치는 여인의 형상이었다. 옳지, 저다 죽어가던 기생년이 요물이었구나. 칠성은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단순히 만석을 쫓아내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자신의 비리가 들통나기 전에 아예 만석을 재기불능으로 만들고 그 죄를 뒤집어 씌울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다. 며칠 뒤 최대감의 환갑잔치가 다가오고 있었다. 집안은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했고 귀한 그릇과 술병들이 곳간에서 꺼내졌다. 개중에는 최대감이 중국 사신에게 선물 받아 목숨보다 아끼는 청화백자 항아리도 있었다. 칠성은 기회를 포착했다. 그는 신복을 시켜 만석을 멀리 심부름 보내놓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곳간에 잠입했다. 칠성의 손에는 큼지막한 돌멩이가 들려 있었다. 그는 주저없이 청화백자를 향해 돌을 내리찍으려다 멈칫했다. 아니지. 깨뜨리면 소란스러우니 훔친 것으로 위장해야 제맛이지. 그는 백자를 품에 숨겨 자신의 처소 비밀 공간에 감추고 대신 깨진 옹기 조각을 그 자리에 흩뿌려 놓았다. 그리고는 곳간 문을 잠그지 않고 살짝 열어두었다. 저녁 늦게 돌아온 만석이 열린 문을 보고 기겁하여 뛰어들어갈 때까지 칠성은 어둠 속에서 늑대처럼 웅크리고 기다렸다. 만석이 곳간에 들어가자마자 칠성은 미리 매수해둔 관아의 포졸들과 함께 들이닥쳤다. 네, 이놈 만석아. 감히 대감마님의 귀한 백자를 탐하여 훔쳐내다니. 칠성의 고함에 만석은 영문도 모른 채 눈을 껌뻑였다. 아니요. 나는 심부름을 다녀왔을 뿐이요. 문이 열려 있기에. 그러나 칠성은 만석의 말을 자르고 그의 뺨을 후려쳤다. 닥쳐라. 내 놈방을 뒤지면 작물이 나올 것이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가 만석의 행랑채를 뒤집어 엎었다. 물론 백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칠성은 미리 준비해둔 시나리오가 있었다. 이놈이 이미 팔아먹었구나. 아니면 저 기생년과 짜고 빼돌린 것이 분명하다. 연홍은 방구석에서 벌벌 떨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칠성의 시선이 연홍에게 꽂혔다. 그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번들거렸다. 전연을 끌어내라. 전연을 족치면 백자가 어디 있는지 불 것이다. 포졸들이 거칠게 연홍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만석이 울부짖으며 달려들었다. 안 돼. 그 사람 몸엔 손대지 마라. 차라리 나를 죽여라. 만석은 포졸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으나 몽둥이 찜질에 피를 토하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연홍은 끌려가면서도 만석을 향해 소리쳤다. 나으리 정신 차리시오. 정신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녀의 비명은 처절했지만 이내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버렸다. 최대감은 소식을 듣고 경노하여 당장 만석과 연홍을 관하로 넘겨 국문을 하라고 명했다. 차가운 옥사 바닥에 던져진 만석은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자신의 고통보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연홍의 신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미안하오. 나 때문에. 나 같은 놈을 만나서. 만석이 흐느끼자 벽 너머에서 연홍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울지 마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했소. 나는 기방에서 숱한 모략과 암투를 보았소. 저 칠성이라는 자가 덫을 놓았으나 분명 허점이 있을 것이오. 어둠 속에서 연홍의 눈이 푸르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병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만석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과거 지혜로운 명기로서의 본능을 일깨우고 있었다. 칠성이 간과한 것은 단 하나, 만석 뒤에 있는 연홍이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 한양 바닥의 생리와 법도 그리고 칠성 같은 자들의 비겁한 심리를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는 전략가라는 사실이었다. 반격의 서막은 차가운 감옥 안에서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짝짝 둔탁한 곤장 소리가 관아의 마당을 가르고 그 뒤를 이어 짐승의 비명 같은 만석의 신음이 공기를 찢었다. 형틀에 묶인 만석의 하의는 이미 피범벅이 되어 살점이 어디 붙어 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엉덩이 살이 터져나가고 뼈가 드러날 듯한 고통 속에서도 만석은 이를 악물고 외쳤다. 억울합니다, 소인은. 소인은 결코 대감마님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칠성 집사가 시킨 심부름을 갔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결기는 서슬퍼런 칼날과 같았다. 형방이 지친 듯 매를 내려놓으며 이방을 쳐다보았다. 관아의 이방은 칠성에게 미리 뇌물을 받은 터라 심드렁한 표정으로 혀를 찼다. 독한 놈일세. 저 정도 맞았으면 없던 죄도 불터인데. 여봐라. 주리를 틀어라. 뼈가 으스러져야 바른 대로 말할 모양이다. 그 시각 형틀 옆 흙바닥에 무릎 꿇려 있던 연홍은 치마폭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내가 고깃덩어리처럼 다져지고 있었다. 공포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정신을 붙들었다. 지금 자신이 무너지면 만석은 죽는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개죽음을 당하게 할 수는 없었다. 형리들이 만석의 다리 사이에 굵은 주리틀을 끼우고 비틀기 시작하자 만석의 입에서 끄악하는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 소리는 연홍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연홍이 벌떡 일어나 판관을 향해 목청껏 소리쳤다. 사또 멈추어 주시옵소서. 이 재판은 잘못되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리고 진짜 도둑은 뒤에서 웃고 있나이다. 갑작스러운 외침에 관아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높으신 사또가 눈썹을 꿈틀거리며 연홍을 내려다보았다. 내년은 무엇이냐? 감히 신성한 국문장에 끼어들다니 목숨이 2개라도 된단 말이냐? 연홍은 두려움을 억누르고 또렷한 눈빛으로 사또를 응시했다. 비록 낡은 베옷을 입고 산발을 한 모습이었으나 그 기품만은 과거 한양 제일의 명기라 불리던 시절 못지않았다. 소인은 저 죄인 만석의 처연홍이라 하옵니다. 사또 부디 해안을 밝히시어 저의 짧은 말을 한 번만 들어주시옵소서. 만약 제 말에 한치의 거짓이라도 있다면 제 혀를 뽑고 능지처참을 당해도 원망치 않겠나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세가 서려 있어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사또는 호기심이 동한 듯 손짓을 하여 형리들을 물렸다. 오냐, 죽기 전에 할 말이나 다 해보거라. 허나 터무니없는 소리라면 내년부터 요절을 낼 것이다. 연홍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입을 열었다. 사또, 저 만석이라는 사내는 평생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없는 우직한 위인입니다. 하물며 대감마님께서 아끼시는 청화백자 항아리는 그 부피가 커서 품에 숨길 수도 없고 소매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심부름을 다녀온 그 짧은 시간에 그 큰 물건을 어디에 숨겼단 말입니까? 집을 샅샅이 뒤져도 나오지 않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칠성이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흥 어딘가에 파묻었거나 장물아비에게 넘겼겠지. 그 입 다물라. 연홍은 칠성을 쏘아보며 말을 이었다. 장물아비에게 넘겼다면 돈이 나와야 할 터인데 저희 집에는 엽전 한 뼘 없습니다. 그리고 땅을 팠다면 손톱에 흙이 끼고 옷에 흔적이 남았을 터. 만석의 손을 보십시오. 피와 땀 외에 흙 한 줌 묻어있지 않습니다. 사또가 만석의 손을 확인하게 하자 과연 연홍의 말대로 흙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물론 고문으로 인한 피는 묻어 있었지만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자 연홍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리고 사또 진짜 도둑이 누구인지는 장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만석이 몰래 챙겨둔 낡은 장부책 하나를 꺼내들었다. 칠성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저것은 연홍이 장부를 높이 쳐들고 외쳤다. 이것은 최대감 댁의 잡곡 출납 장부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지난 반년간 그 촌마다 콩과 팥이 꼬박꼬박 사라졌습니다. 쥐가 파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어찌 쥐가 정확히 2말씩만 먹고 가겠습니까? 이는 누군가 지속적으로 횡령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만석이가 곳간을 맡은 뒤로 이 도둑질이 불가능해지자 앙심을 품은 자가 만석이를 쫓아내려 꾸민 짓이 분명합니다. 연홍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사또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그는 장부를 건네받아 훑어보더니 칠성을 노려보았다. 이 장부의 글씨가 내 놈의 것이 맞느냐? 칠성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변명했다. 아닙니다. 전연이 조작한 것입니다. 천한 기생년이 글을 알 리가 있습니까? 그때 연홍이 승부수를 던졌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사또 옆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이방을 바라보았다. 이방 나으리 저를 기억하시는지요? 10년 전 운종가 기방 청월관에서 나으리를 뵌 적이 있습니다. 이방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그런 곳에 간 적이 없다. 연홍은 싸늘하게 웃었다. 그때 나으리께서는 상인 박 씨에게서 뒤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어음을 받으셨지요. 술에 취해 제 치마폭에 흘리셨던 그 어음, 제가 주워 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그 버릇, 아직도 못 고치시고 이번에는 칠성 집사와 결탁하여 장부의 비리를 눈감아 주신 것 아닙니까? 관아마당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수군거렸고 최대감마저 놀란 눈으로 칠성과 이방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방은 당황하여 저 요망한 년을 당장 쳐라 라고 고함을 질렀으나 사또가 탁자를 내리치며 제지했다. 조용히 하라. 흥미롭구나. 아주 흥미로워. 사또는 예리한 눈초리로 칠성을 쏘아보았다. 네 놈이 정말 결백하다면 지금 당장 관졸들을 보내 네 처소를 뒤져도 나오지 않아야겠지. 칠성의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연홍이 쉽기를 박았다. 사또, 칠성 집사의 처소, 마루 밑을 살펴보시옵소서. 평소 그가 귀한 것을 숨길 때면 마루장을 뜯는 버릇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백자가 거기서 나온다면 이 모든 것은 만석을 죽이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칠성의 흉계임이 명백해질 것입니다. 사또는 즉시 포졸들을 최대감 댁으로 급파했다. 기다리는 시간은 영겁과도 같았다. 피투성이가 된 만석은 흐릿한 눈으로 연홍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자시즈처럼 싸우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눈부시고 고마워서 만석은 아픔도 잊은 채 눈물을 흘렸다. 부인,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당신을 지킬 것이오. 얼마 후 헐레벌떡 뛰어온 포졸들이 사또 앞에 무언가를 내려놓았다. 겹겹이 쌓인 비단 보자기. 그것을 풀자 눈시리게 푸른 청아백자가 고고한 자태를 드러냈다. 오어. 구경꾼들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최대감은 입을 딱 벌리고 말을 잇지 못했다.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무서운 기세로 칠성과 이방을 내려다보았다. 이런 발칙한 놈들을 보았나. 감히 관아를 능멸하고 무고한 일을 사지로 몰아넣어 내 놈들이 살아서 이곳을 나갈 생각은 하지 마라. 사또의 호통소리가 관아를 뒤흔들었다. 칠성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줌을 지렸고 이방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살려달라고 빌었다. 여봐라. 당장 저 두 놈을 형틀에 묶어라. 만석이가 맞은 매의 10배, 아니 100배를 쳐서 죗값을 물릴 것이다.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포졸들이 만석을 형틀에서 풀어주고 대신 칠성과 이방을 묶었다. 만석은 비틀거리며 일어나려다 쓰러졌으나 연홍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다. 나으리 나으리. 우리가 이겼소. 이제 살았소. 연홍이 울먹이며 만석의 피 묻은 얼굴을 닦아주었다. 만석은 퉁퉁 부은 눈으로 연홍을 보며 씩 웃었다. 이가 빠지고 입술이 터진 흉한 몰골이었으나 그 미소만큼은 세상 무엇보다 아름다웠다. 부인, 당신이 해냈소. 사또는 판결을 내렸다. 죄인 칠성과 이방은 파직하고 그 죄질이 무거우니 곤장 100대에 처한 뒤 흑산도로 유배를 보낸다. 또한 칠성이 횡령한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를 입은 최대감에게 돌려주되 그 절반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만석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하라. 관아마당은 백성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사또 만세 만석이 만세 사람들은 늙은 기생과 천한 종놈이 탐관오리를 꺾은 이 통쾌한 역전극에 열광했다. 최대감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만석에게 다가왔다. 만석아, 내가 눈이 멀어 너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내 너를 의심하고 매질까지 했으니 이 죄를 어찌 갚겠느냐. 최대감이 눈시울을 붉히며 사과하자 만석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마님. 소인은 그저 마님의 종일 뿐입니다요. 그러나 최대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내 오늘부로 너와 연홍을 면천면젠시켜 양인량련이 되게 할 것이다. 또한 내 재산의 일부를 떼어줄 터이니 나가서 떳떳하게 살거라.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살이 만석과 연홍을 비추었다. 피비린내 나는 형장은 순식간에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연홍은 만석을 부축하여 관아문을 나섰다. 만신창이가 된 몸이었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칠성의 비명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소리는 그들의 과거를 씻어내는 진혼곡과도 같았다. 만석이 연홍의 손을 꽉 잡았다. 부인, 이제 우리 어디로 가오? 연홍이 젖은 눈으로 만석을 올려다보며 답했다. 어디든 상관없소. 당신과 함께라면 지옥 불구덩이라도 꼭 기를 테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군중 속을 헤쳐나갔다. 그들의 앞길에는 이제껏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것은 천벌을 받은 악인들을 뒤로하고 하늘이 내린 복된 북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 세월이 유수료쇠와 같다더니 어느덧 강산이 3번이나 바뀌고도 남을 시간이 흘렀다. 한양의 젖줄인 한강 마포 나루터는 이른 새벽부터 뱃사공들의 노젓는 소리와 상인들의 흥정 소리로 시끌벅적했다. 그 활기찬 나루터의 한가운데 으리으리한 기와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곳이 있었으니 바로 만연상된의 본거지였다. 전국 팔도에서 올라오는 곡식과 어물 비단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수십 척의 배가 깃발을 나부끼며 드나드는 이곳은 한양 상권의 심장부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상단의 주인은 놀랍게도 10수년 전 엽전 꾸러미 하나를 들고 병든 기생을 샀던 그 우직한 사내 만석과 폐병쟁이로 버려졌던 연홍이었다. 이제는 희끗희끗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만석이 뒷짐을 지고 나루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기름진 비단옷에 호박 단추를 단 그의 풍채에서는 예전에 쭈그려 앉아 쇠죽을 쓰던 종놈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뱃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주는 그 선한 눈매와 투박한 손마디만은 여전했다. 영감 찬바람이 찹니다. 어찌 또 나와 계십니까? 뒤에서 들려오는 온화한 목소리에 만석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곱게 늙은 연홍이 따뜻한 모피 두루마기를 들고 서 있었다. 세월의 주름이 그녀의 얼굴에도 내려앉았지만 그 눈빛은 예전보다 더욱 깊고 그윽해져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았다. 만석은 연홍이 걸쳐주는 두루마기를 여미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허허, 우리 배들이 무사히 들어오나 궁금해서리. 저기 보시오. 전라도에서 올라온 쌀배가 들어오고 있구만. 옛날에 우리가 저 강물에 조각배 하나 띄우고 소금 장사를 시작했을 때가 기억나오. 만석의 회상에 연홍도 나루터 먼 곳을 응시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지난 세월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 최대감의 배려로 면천이 되고 종잣돈을 얻었으나 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양반들은 천민 출신 부자라며 손가락질했고 기존 상인들은 텃세를 부리며 그들의 앞길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무기가 있었다. 만석에게는 우직한 신용. 이 연홍에게는
예리한 지략질외이 있었다. 연홍은 한양의 쌀값 등락을 귀신같이 예측하여 쌀을 비축하거나 풀었고, 만석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험한 뱃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한 번은 흉년이 들어 쌀값이 폭등했을 때 다른 상인들이 매점매석하여 폭리를 취하려 했으나 만석과 연홍은 오히려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헐값에 쌀을 팔았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 훗날 더 큰 이득이 된다는 연홍의 철학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바보 장사꾼이라 비웃었으나 이듬해 풍년이 들자 전국 각지의 백성들이 만연상단의 물건만을 찾아주어 그들은 순식간에 거부가 될 수 있었다. 하늘이 내린 복 천복텐 후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타고 그들에게 흘러들어왔다. 저녁이 되자 상단의 일꾼들이 물러가고 만석과 연홍은 안채의 따뜻한 아랫목에 마주 앉았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 냄새가 감돌았고 밖에서는 사락사락 눈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세상이 하얗게 덮이고 있었다. 만석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감상에 젖었다. 부인 가끔 그런 생각을 하오. 내가 그때 그 엽전 꾸러미를 들고 기방에 가지 않고 국밥이나 사 먹고 노름이나 했다면 지금 내 꼴이 어떠했을까 하고 말이오. 연홍이 찬물을 따르며 조용히 답했다. 아마도 객사하여 이름 없는 무덤에 묻혔거나 여전히 남의 집 행랑채에서 늙은 몸을 웅크리고 있었겠지요. 저 또한 차가운 뒷골목에서 얼어 죽어 거적대기에 말려나갔을 것입니다. 담담한 그들의 대화 속에 지난날에 처절했던 운명이 스쳐 지나갔다.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목함 하나를 꺼내왔다. 그 속에는 녹이 슬고 찌그러진 엽전 한 뼘과 칠성 집사 사건 때 연홍이 썼던 몽당붓 하나가 고이 모셔져 있었다. 그들이 처음 살림을 합칠 때 남은 마지막 엽전과 그들을 위기에서 구해준 지혜의 상징이었다. 만석은 엽전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굴려보았다. 사람들은 나보고 미쳤다고 했소. 썩은 동아줄을 잡는다고, 송장을 돈 주고 산다고 비웃었지. 헌데 보시오. 이 엽전 한 뼘이 굴러서 기와집이 되고 쌀 창고가 되고 무엇보다 당신이라는 귀한 사람을 내게 데려다 주었소. 내 평생 제일 잘한 장사는 그때 그 기방에서 당신을 산 것이오. 만석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늙은 상인의 투박한 고백에 연홍은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쳤다. 영감. 그때 당신의 등은 참으로 넓고 따뜻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저를 내려놓지 않으시던 그 미련함이 얼음장 같던 제 가슴을 녹였습니다. 세상 사내들은 제 젊음과 웃음만을 샀지만 당신은 제 병듦과 늙음 그리고 제 슬픔까지 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부귀영화는 다 당신의 덕입니다. 연홍이 만석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며 속삭였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주름진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젊은 날의 열정보다 더 뜨거운 평생을 함께 견뎌온 동지애와 깊은 신뢰가 녹아 있었다. 방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덮고 있었다. 그 옛날 만석이 피를 흘리며 연홍을 업고 걷던 그 차가운 눈길 위로 이제는 따스한 평화와 안식이 내려앉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만연상단의 대문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솥단지가 걸렸다. 만석과 연홍이 동지 똥지를 맞아 가난한 이들에게 팥죽을 나누어 주는 날이었다. 자, 뜨거우니 천천히들 드시오. 부족하면 더 있으니 걱정 말고. 만석이 직접 국자를 들고 팥죽을 퍼주자 아이들과 노인들이 줄을 서서 감사 인사를 올렸다. 대감 마님 만수무강하십시오. 덕분에 올겨울도 따뜻하게 납니다. 사람들의 축복 속에 만석과 연홍은 나란히 서서 흐뭇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넉넉한 곳간을 지키는 터주신과도 같았다. 그때 지나가던 한 늙은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스님은 허허 웃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어리석은 자는 돈으로 쾌락을 사서 파멸하고 지혜로운 자는 돈으로 사람을 사서 천하를 얻는 법이지. 캑캑캑캑캑. 세상사 묘하고도 묘하도다. 하늘의 벌은 탐욕스러운 자의 머리 위에 떨어지고 하늘의 복은 베푸는 자의 곳간에 쌓이는 이치를 저들이 몸소 보여주는구나. 스님은 합장을 하고는 눈 내리는 거리 속으로 사라졌다. 만석은 문득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에 고개를 돌렸으나 하얀 눈밭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영감 왜 그러십니까? 연홍이 묻자 만석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요, 그저
어디선가 풍경 물고기 모양의 종소리가 들린 듯하여 우리 이제 그만 들어갑시다. 당신 다리 아프겠소. 만석은 연홍의 어깨를 감싸 안고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하얀 눈송이가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마당에 쌓인 눈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아주 깊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발자국은 마치 그들이 걸어온 험난하지만 아름다웠던 인생길을 증명하듯 끝없이 이어져 안채의 따뜻한 불빛 속으로 사라져갔다. 어리석어 보였던 한 번의 선택이 불러온 기적. 짐승처럼 살던 종놈은 인간다운 삶을 얻었고 버려진 기생은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두고 운수대통이라 부러워했으나 그것은 요행이 아니었다. 진흙탕 속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다움이 피워낸 결실이자 하늘이 착한 심성에 내리는 가장 공평한 보답이었다. 만석과 연홍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한양 땅 곳곳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어 오래도록 타올랐다.